오늘부터 저희 협회 교육생들과 함께 본 교육과 달리 일반적으로 이제 궁금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받고 또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또 일반적으로 궁금한 그런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받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서 왜 그런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가지고 아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운동을 하고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것이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생들과 궁금한 점을 같이 이제 토론하면서 또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궁금한 점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저와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기 교육생 김민주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는 많은 양을 잘 챙겨 먹고 든든하게 잘 챙겨 먹고 점심에는 적당한 양을 먹고 저녁에는 조금씩만 먹으면 체중 감량이 된다고들 알고 있는데 이게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거죠. 아침은 항제처럼 먹고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아침은 많이 먹고 저녁은 적게 먹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영양학적으로 또는 생리학적으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제 사실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문제인데 사실 굉장히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많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아침은 항제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근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항제처럼 먹고 점심은 평민처럼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 라는 것인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건강을 위한 사람들이나 모두한테 적용되는 하나의 어떤 식에 대한 하나 원칙입니다. 이것이 꼭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원칙의 근거를 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은 그래서 이 아침은 항제처럼 먹어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를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쭉 일상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은 잠을 자죠. 여기 이제 수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면 시작돼서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사실 수면 시간입니다. 수면 시간인데, 이제 이렇게 보통 24시간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가 이 먹는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먹는 거죠. 지금 여기서 먹는데, 이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먹어요?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활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 그죠? 이거 먹어야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먹는다는 것은 에너지원이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아침에서 저녁까지 이거는 우리가 활동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동 시간, 이거는 이제 수면 시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활동 시간, 수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표와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먹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먹어요? 이 활동 시간에 주로 많은 에너지원을 소비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면 시간에도 물론 에너지가 소비되지만은 여기보다는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적겠죠. 맞습니까?
여기서는 활동 시간이라는 것은 주로 활동한다라는 것은 움직일 것이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근육 조직을 많이 사용하고, 근육 조직은 우리 인체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 시간, 우리 깨어있는 이 활동 시간에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기가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이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 인간은 이 세 끼를 먹느냐, 세 끼를 먹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것은 사실 경험칙에서 나온 거겠죠. 뭐 예컨대 이제 원시 시대에 이제 구석기 시대다, 이때 한번 봅시다. 한 끼만 먹었어요, 사람이. 한 끼만 먹으니까 점심 때 되고 저녁 때 되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고프니까 또 먹게 되죠. 그러니까 또 좀 잠을 자야 되는데, 뭐 구석기 시대는 뭐 TV도 없고 뭐 없다니까 빨리 자야겠죠. 그래도 빨리 자더라도 뭐 이야기하고 뭐 하다 보면은 좀 잔단 말이죠. 그런데 두 끼를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이사이 한 세 끼 정도 먹으니까 가장 자기 배고픔도 좀 있고, 그냥 계속 어느 정도 포만감을 가지고 잠을 자고 다음날로 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경험칙 상으로 한 세 끼 정도를 먹은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세 끼를 먹게 되고, 사실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우리 몸의 어떤 이 오장육부의 기능도 거기에 이제 맞춰져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끼를 먹는 이유는 아마 그러한 경험칙상, 인류의 어떤 경험칙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도 또 두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몸이 거기에 적응한다면은 두 끼를 먹어도 되겠죠. 매 두 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상관없죠. 그래서 식사는 사실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요, 몇 끼를 먹느냐가 세 끼를 반드시 먹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먹어주는 게, 그것이 굉장히 사실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끼냐 두 끼냐는 것은요, 그거는 뭐예요? 습관성의 문제입니다. 한 끼를 먹어도 괜찮은 사람은 한 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좀 되죠. 그 다음에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죠. 근데 한 끼를 많은 양을 보다 보니까 이 소화라든가 이런 데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나눠서 먹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마 세 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으면서 또 그 시간에 우리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활동 시간에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침은 한개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라는 것은, 여기 아침이라는 것은 이 수면 시간을 거쳐와서 이 아침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면 시간 중에도 우리 인체는 동화작용, 즉 에너지의 이 근육의 회복, 머리카락의 성장, 뭐 여러 가지 계속 회복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에너지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픈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잠을 자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에 잠자서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은 굉장히 배가 많이 소위 말해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의 식사는 이 저녁에 식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식사지만은 앞으로 활동 시간도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이 남은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은 어떻게 해요? 항제처럼 먹으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항제처럼 먹으라는 것은 아침은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해 주라라는 거죠.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해 주라. 왜? 활동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활동 시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해 주라. 이 충분한 칼로리라는 것은 에너지라는 뜻이죠. 그죠? 충분히 에너지를 최고 많이 섭취해 주라는 거죠. 많이 고파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를 섭취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심때가 되면은 이제 그 활동 시간이 좀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좀 더 적게 이제 섭취를 하는 거죠. 이 저녁때가 되면은 또 곧 있으면 이제 잠을 자니까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더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침은 한개처럼 먹어라, 점심은 평균처럼 먹어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요 말은 요것만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충분한 칼로리라는 측면은 사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사실 보면은 이 탄수화물 섭취와 관련됐죠. 그죠? 이 탄수화물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먹으라는 뜻이에요. 에너지의 사용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탄수화물의 관점에서는 아침은 탄수화물의 양을 충분히 먹고, 점심은 이보다는 좀 더 적게, 저녁은 탄수화물 양식 에너지 오니까 곧 있으면 수면 시간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을 필요는 없죠. 많이 먹으면 사용하지 못하고 많이 먹으면 그것이 뭐예요?
ing력 칼로리 되면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가행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녁은 탄수화물 섭취의 양을 좀 줄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탄수화물의 관점만 보지 말고 만약에 단백질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한기처럼 먹으라, 거지처럼 먹으라는 것은 모든 시기에 공통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반대의 현상이 나요. 자, 보세요. 단백질의 가장 주된 기능이 에너지원이 아니죠. 단백질에 있어서 가장 주된 기능은 우리 인체에서 뭐예요? 구성물질이죠. 구성영양소죠. 그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영양소예요. 그래서 구성을 한다는 것은 내 몸을 체조직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의 체조직의 형성은 보통 어느 때 일어나요? 이 시간에 이제 회복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회복을 하는 재료는 뭐예요?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카락, 손상된 머리카락, 이 손상된 피부, 손상된 근육,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에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인체는 많은 손상이 입죠. 그러면서 이 손상된 것을 저녁에 우리가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회복의 재료가 다 뭐예요? 단백질이죠.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는 많이 먹어야 될까요? 굳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죠. 아침은 중요한 것이 에너지고 굳이 아침을 많이 먹어도 아침에 바로 회복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은 사실 이게 만약에 탄수화물은 3:1이라는 비율을 가진다면은 단백질은 사실 아침은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점심은 어떻게 해요? 조금 이따 되면은 잠을 자야 되니까 이보다 좀 더 많이 먹으면 좋죠. 이 저녁 되면 어때요? 저녁 되면 이걸, 단백질이 보통 소화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우리가 먹고 보통 4시간 이후에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으면 아미노산이 분해돼서 바로 우리 몸에 회복하는 데 사용돼야 안 사용돼요. 그런데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요, 이 탄수화물은 저녁에 적고 단백질은 저녁에 많으니까 이 양에 있어서 밸런스가 맞겠죠. 근데 만약에 탄수화물도 아침에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고 저녁에는 조금씩 먹는다면은 양에 있어서도 밸런스가 사실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먹는다면은 양에 있어서도 충분히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 없어요?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침은 한개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라는 것은 탄수화물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고, 만약에 단백질의 섭취 관점에서는 반대가 되죠. 아침은 거지처럼 먹고 저녁은 한개처럼 먹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보통 생명 유지와 관련된 것은 주로 이제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통 우리가 접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한개처럼 먹으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섭취는요, 뭐 아침, 점심, 저녁 할 수 없이 균등하게 그냥 먹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타민과 미네랄, 야채 같은 경우는 모든 거에 탄수화물의 어떤 조절이라든가 단백질의 조절인가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규칙적으로 계속 조금씩 같이 먹으면 되고, 특히 이제 이 다량 영양소인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원칙을 가지고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건강 식습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것은 살찐 사람이나 마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닭가슴살을 2조각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닭가슴살 딱 먹으려고 해보세요. 잘 먹혀, 안 먹혀요?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녁에는 고기 종류가 잘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가죠? 또 우리가 생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은 한개처럼 먹어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라고 하는 원칙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퍼스널협회 교육생 36기 이상준입니다. 예, 저도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다이어트 질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다이어트 정보를 보면은 이제 체중을 빼는 것보다는 이제 체지방을 많이 빼라고 돼 있는데, 되게
그 정보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그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빼려면은 자신이 빼고 싶은 부위에 먼저 근력 운동을 해주고 이제 그 뒤에 이게 달리기 같은 심폐 운동을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체지방이 분해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근거가 있는지 또는 이런 운동으로 이제 부작용이 없는지, 보다 더 이제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이제 연소시킬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그 한 질문은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궁금하리라 생각되고요. 뭐 그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이제 그 운동한 부위만을 우리가 살 뺄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국소감량이다라고 얘기해요. 국소감량. 그 특정 부위만 내가 빼고 싶은 부위만 운동하면은 그 부위만 뺄 수 있느냐. 요 문제가 바로 이게 국소감량의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운동의 순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웨이트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살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 두 가지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국소 감량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운동 후 소위 말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심폐력 운동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유산소 운동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즉 웨이트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 덕인가 독인가, 그죠? 덕인가 독인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국소 감량에 대해서 한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국소 감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 부위 운동을 하면 특정 살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요, 한번 예를 한번 잠깐만 틀어서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엉덩이에 살이 많아, 여성이 하체 비만인 사람이 있죠. 그러면 하체 운동을 하면은 하체 살이 빠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이 특정한 부위 운동을 하면은 특정한 살이 빠지면 참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오른손잡이 있고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그죠? 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주로 많이 쓰겠죠. 왼손잡이는 왼손을 쓰겠죠. 근데 내가 오른손잡이야. 근데 모든 것을 오른손으로 많이 움직여. 그러면 오른손을 맨날 움직이면 오른손은 많이 운동을 하니까 오른쪽 살은 쏙 빠질 것이고, 왼쪽 살은 운동을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살이 찌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항상 오른쪽 왼쪽 뭐 상하체를 골고루 발달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주로 상체보다는 하체를 걸어 다니고 한다면 하체를 많이 쓸 것이고, 그러면 하체는 살이 쏙 빠진데 상체는 돼지처럼 살이 쪄 있을 것이고, 결국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산다면은 특정 부위를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특정 부위를 살 빠지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들한테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자연도 다양하게도 자연도 우리한테 그런 특정 부위를 운동한다 해서 특정 부위만은 살을 빼게 하는 시스템을 우리 인간한테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고마운 일이죠. 만약에 특정 부위만 했는데 특정 부위만 빼는 그런 것을 당신은 그런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 원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오른팔은 요만하고 왼팔은 이만하고 또 왼팔은 이만하고, 그 옛날에 어릴 때 주먹대장 만나처럼 어떻게 해요? 어떤 다리 어떤 사람이 이만하고 어떤 사람이 요만하고, 뭐 다리는 어떤 사람이 이만하고 어떤 사람 상체 요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어떤 균형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국소 감량의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 인간한테 이 국소 감량으로 살을 뺄 수 있도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이게 지방이 이제 지방과 관련돼서 주로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지방의 어떤 축척의 부위, 지방 축척 부위를 가지고 보면은 이 남성과 여성의 축척 부위가 좀 달라요. 이 남성과 여성의. 이 남자들은 주로 지방이 어디에 주로 많이 모여요? 예, 그래서 배에 주로 지방이 많이 저장되죠. 여성은 주로 어디에 많이 저장돼요? 엉덩이 쪽이죠. 그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 남자들은 살찌면 배부터 살찌잖아요. 근데 여성은 엉덩이부터 살찌죠?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간단하게 그리면은 사람이죠, 그죠? 사람을 크게 나누면 이제 머리, 몸통, 체간, 그 다음에 팔다리, 사지, 그죠? 상지, 하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머리, 그 다음에 몸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자로 쓰면 체간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팔, 다리, 이게 상지, 하지에서 이것을 사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게 각자 역할이 사실은 좀 달라요. 머리는 이제 뇌가 있어가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뭐 고민하고 뭐 생각하고 결정하고 감각신경이 다 모여서 또 판단하고 결정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몸통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에너지원을 만들고 모든 어떤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몸통이잖아요. 장기가, 몸통 안에 다 장기가 있으니까 이 우리 몸통 안에 장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음식물을 먹으면은 이게 조절하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하는 본질적인 공장이 여기 몸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팔과 다리, 이 사지는 어떤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그렇죠. 움직임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사지에는 어떻게 해요? 뭐, 간이 다리, 대퇴근 안에 간이 있고 뭐 심장이 있고 이렇지는 않죠. 여기는 간단하죠. 대퇴골이 있고 옆에 근육이 붙어 있고. 다른 조직은 없어요. 그죠? 근육 조직과 골격 조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랑 팔다리라는 것은 결국 움직임에 대한 역할을 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사람 몸이 간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방이라는 것은 사실 움직임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에요. 움직임에 방해가 되는 물질이에요. 방해가 되는 물질이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이라면은 이 지방의 저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움직임에 방해되는 요소죠. 그러면 방해되는 요소는 움직이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그럼 그 움직임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곳에 지방을 저장하는 것이 맞겠죠. 맞습니까? 네. 지방 저장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곳에 그 지방을 저장하는 것이 움직임과도 방해가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저장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저장 위치가 되겠죠. 거기가 어디겠어요? 이 부위 중에서. 사지에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멀리 떨어지고 여기서 멀리 떨어지니까 어디예요? 여기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팔다리에 영향을, 배는 팔다리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배에 저장하는 이런 것을 이제 뭐 구심성 지방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구심성이라는 것은 안쪽으로 모여지는 성질을 구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라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심성 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심성 지방이고 뭐 원심성 지방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효율적인 저장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자연히 우리 인간한테 지방을 저장할 때도 어디에 항상 뭐와 관련해서 고민을 했다는 뜻이에요? 움직임과 관련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 작용에 최소 영향을 미치면서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보니까 배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가장 원칙적으로 배에 저장해요. 그러면 여성도 상식적으로 배에 저장한 게 맞잖아요. 근데 여성은 배가 아닌 엉덩이에 주로 저장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그거는 자, 남자도 배, 여자도 배를 저장해버리면은 여성이 인류에 있어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종족 보존이란 거죠. 종족이 보존돼야 인류는 계속 영속적으로 어떻게 종족이 유지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의 가장 큰 임무가 뭐예요? 출산이죠, 출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임무죠. 그죠? 근데 여성이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기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임무잖아요. 효율성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아기에 보여줘. 종족 보존이니까. 그러니까 이 엉덩이 쪽에는 어떻게 해요? 골반이니까 자궁이 그 엉덩이 위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반, 그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층을 두껍게 해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성은 원칙에서는 어긋나지만은 종족, 그 태아의 보호라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그 위대한 임무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여성은 예외적으로 엉덩이에 지방을 저장해서
태아를 보호하게 해요. 근데 이 여성이 이 엉덩이에 이 지방을 저장하는 경우도 모든 여성들한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성,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에 한해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이죠. 가임기 여성. 가임기란 것은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 그죠? 그런데 이제 가임기가 끝나면 뭐가 되어 와요? 폐경이 오지 않습니까? 폐경기가 되면은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이 생성 분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생성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다. 자연이 판단했잖아요. 그러면은 임신을 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엉덩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폐경이 되면 이제 지방은 다시 어디로 가? 여성도 어디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폐경 여성이 되고 아주머니들 보면은 50대 이상 아주머니들 보면은 다시 배가 빵빵하게 나오고 다리가 가늘어지죠? 그죠? 그게 바로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왜 폐경이, 가염이 끝나고 폐경이 되면은 다시 여성들도 배에 살이 찌느냐? 원래 원칙이 뭐예요? 배에 저장하는 것이 저장의 효율적인 거 맞거든. 그래서 이제 가염기 이제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 엉덩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에 다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지방의 저장하는 위치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특히 여성에 있어서, 가임기 여성에 있어서의 지방의 저장 장소는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 인류학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지방의 저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문화 인류학적인 이유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남자는 보세요. 저장 자체가, 남자는 이제 남자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남자는 여자랑 똑같으니까, 나머지 논리는 똑같으니까. 자, 남자한테 이제 배에 저장한다는 것은 움직임의 가장 제한이 적기 때문에 배에 저장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뱃살을 뺀다고 막 복근 운동을 많이 하면 뱃살이 빠지느냐,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소위 말해서. 네. 뭐 다리에 살이 많이 쪘으니까 다리 운동하면 살이 빠지냐. 그 문제 논점 똑같죠. 그래서 예컨대 남자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다른 부위도 똑같이 적용되니까요. 그래서 남자 이제 배에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배 살을 빼기 위해서 복근 운동을 하죠. 그죠? 배 살을 빼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해요. 복근 운동을 하면은 이제 뱃살이 이제 빠지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배가 나온 사람이 복근을 운동하면은 배는 더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것이 배가 들어간다는 말과 이 뱃살이 빠진다는 말은 다르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같은 말이 아니란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들어가는 거와 뱃살이 빠지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근을 운동하면은 복근이라는 것은, 근육이라는 것은 고무줄과 같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죠.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탄력성이라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얘기를 하죠. 그죠? 자꾸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배가 이렇게 많이 먹으면 복근이 약한 사람들은 복근의 탄력성이 약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니까 배가 앞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복근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매일 해요. 꾸준히 한 3개월, 4개월 해서 그러면 약해진 복근이 강해져, 안 강해져요? 강해지면서 탄력성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배 자체가 늘어난 배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 자체가 배를 안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가 나온 사람한테 이제 복막 아니죠? 이거 뭐죠? 이거 복대를 치는 거와 똑같은 거란 거죠. 이렇게 힘을 탁 주고 배가 복대를 꽉 누르면 억지로 누르면 배가 들어가 안 들어가? 배가 이렇게 쑥 들어간 사람은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성들 거들을 입는 게 있잖아요. 거들이라는 게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코르셋 같은 거들 같은 게.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이 복근은 천연 거들이다라는 말을 해요. 복근은 천연 거들. 일시적으로 있는 거들은 이 바깥쪽에서 거들이라는 것이
바깥쪽에서 내 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어였지만은 복근이라는 것은 내 몸 속에서 장기를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복근은 그들도 역시 탄력성을 가지고 굉장히 강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육을 강화하면은 강한 탄력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탄력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가 어떻게 해요? 배 자체를 안쪽으로 잡아 여야 안 여요? 여면서 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복근이라고 하는 근섬유의 탄력성 자체로 인한 이유 때문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체지방하고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요? 배가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복대를 한다거나 거들을 입는다고 해서 배가 들어간다 해서 그게 뱃살이 빠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근 운동을 했을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요 원리죠. 복대를 한다든가, 또 거들을 입어서 배가 엮는다든가,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뱃살이 빠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 복근이라는 것은 근육이고 단백질이죠, 본질이. 근데 뱃살이라는 것은 지방이죠. 그죠? 근데 이 뱃살을 빠진다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문제예요? 지방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방의 사용, 즉 지방을 우리 인체는 연소를 해야 돼요. 연소. 지방을 많이 연소를 해야만 이 뱃살이 빠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복근 운동 하려고 며칠 동안 복근 운동해서 배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막 갑자기 뱃살이 확 빠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양자가 같이 작용합니다. 이가 나중에 우리가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하면은 뱃살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체지방 뱃살도 빠지고 배도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이제 효율적인 운동으로 복근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 문제잖아요. 복근 운동을 하면은 복근이 발달되고 배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복근이 발달되니까 근육이 발달되니까 아무래도 지방을 많이 사용해서 뱃살이 빠진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사이즈는 커요, 적어요? 그러니까 크지는 않죠. 복근이 흉근이라든가 다리 근육이나 이 광배근처럼 큰 근육은 아니죠. 그래서 이왕 우리가 뱃살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빼는 방법은 우리 인체 내에서 에너지 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방의 연소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뱃살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 자연이 배에 지방을 저장해 놨다는 거죠. 움직임 제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죠? 배에 뱃살이 필요해서 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인체에 이 지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조 에너지원이잖아요. 저장을 해놨으니까 내가 만약에 팔을 손가락을 내가 좀 쓰는데 배에 있는 저장한테 야, 내 손가락 근육을 좀 쓰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야, 뱃살 너 좀 빌려줘, 지방 좀 빌려줘, 내 좀 쓰게 라고 하니까 뱃살이 내가 미쳤어 나한테 주게, 나는 요 배만 위에서 쓸 거야. 배만 위에 쓰라고 지방을 배에 저장해 놓지 않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전체에 다 쓰는데 여기에 저장을 해 놓으면은 너들이 다 자유롭게 하니까 일단 저장 장소를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임대해가지고 공통으로 저장을 해 놨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지방을 쓸 때도 내가 이 손가락을 쓰든지 발가락을 쓰든지도 에너지가 필요하면 이쪽 가지고 쓰게끔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그런 논리로 본다면은 결국 이 지방을 없앤다는 것은 결국 내 모든 조직의 에너지 대사율을 증가시킨다면은 결국 내 저장했던 지방을 많이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서 에너지 대사율을 가장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근육의 증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태우는 공장이다, 에너지를 태우는 발전소다, 뭐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뱃살을 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 인체 전체 복근의 근육뿐만 아니라 복근의 근육을 포함해서 우리 신체 전체 근육의 양을 증가시켜라. 그죠? 근육의 양이 증가시키면 우리가 근육이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 유산소적 상황, 평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을 주로 70% 이상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근육이 많으면은 내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도 우리 인체는 무엇을 가지고? 지방을 주로 에너지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국소 감량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봤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복근뿐만 아니라 복근도 필요하죠. 복근은 장을 제자리로 잡게 하는 거예요. 복근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척추기립근과 복근은 대단히 중요한데, 복근이 우리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장이 이렇게 배가 나오면, 복근이 약하면 장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의 위치가 변화가 되고 장이 서로 압박을 받게 되죠. 장은 내 몸에 딱 서서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장이 이렇게 삐져나와서 탈장되는 현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장이 압박을 받게 되죠. 그러면 장이 압박을 받으면 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장이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에너지 소화 대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게 되죠. 결국 그러면은 에너지 연소율, 지방의 연소가 잘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죠. 그래서 먼저 복근을 강화시켜서 장을 제자리를 찾게 하는 거죠. 장기가 제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잘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체 근육을 발달시킨다면은 장이 또, 그럼으로써 대사율, 이 배에 있는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 대사율도 증가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지방의 배살을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살을 빼기 위해서는 복근 운동도 필요하고, 복근 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근육 양을 발달시켜라.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몸은 지방을 갖다 쓸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소 감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까지 왜 국소 감량이라는 것이 존재하면은 굉장히 큰 위협하죠, 우리 인류한테. 그래서 국소 감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요런 전체 결론을 얘기한다면은 전체 근육을 발달시켜서 대사량을 증가시켜라. 근육량의 증가는 결국 대사량의 증가, 즉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것은 전체 소비 칼로리를 증가시켜서 어떻게 해요? 칼로리 결핍을 만들게 되죠. 칼로리 결핍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더욱더 많이 쓰게 될 것이다. 저장해놨던 지방을 더욱더 많이 쓰게 돼서 결국 어디에 주로 배살에 저장해놓은 지방을 많이 씀으로써 배살을 어떻게 해요? 빨리 빠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이 국소 감량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대부분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운동 후 이 심폐력이 효과적이냐라는 건데, 이것은 사람들이 사실 잘못된 인식 때문에, 지식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잘못된 지식.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아주 단편적인 책자들, 그런 책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운동에 우리 몸에 대한 정보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당장 인터넷이나 그런 책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A는 B다라는 어떤 명제가 나왔을 때 A가 왜 B인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놓은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A는 B다면은 왜 A는 B일까? 라고 근거를 제시한 책들이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A가 B다라는 명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놓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무슨 근거로 믿을 겁니까? 그 지식을 어떻게 올바른 지식이라고 여러분은 믿을 겁니까? 제가 여기 있다 보면은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A는 B인데 B는 어떻게 돼서 C가 되느냐? 예컨대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이 A는 B다를 하면 진이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B는 C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거든. 근데 제가 봐서는, 근데 B는 어떻게 C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은 A는 B가 됐을 그게 진이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A는 B다가 아니라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 질문은 사실 많이 바꿔요.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 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되는 건데, 근데 답은 이상하게 해요. 그런 넌센스 같은 일이 인터넷 지식상에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 다이어트 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지식인이라든가 이런데 댓글을 써놨는데 보면은요, 그 댓글을 써놨는 사람들의 글도 뭐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많이 적어 놓지 않습니까? 경험은 근거가 아니에요. 그 개인의 주관에 대한 문제예요. 그 근거는, 주관이라는 것은 객관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주관이 객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근거죠. 근거가 됐을 때 그 주관은 보편화, 일반화, 객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지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잘못된 지식들이 사실은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현직이 이제 트레이너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단편적인 책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본인 스스로 한번 그 지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에 대해서 근거를 다 알고 있느냐. 또 내가 고객한테 지도를 할 때 그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인과적 메커니즘을 내가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는가. 만약에 고객한테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가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고객한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할 수 없는 지식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운동 후에 어떤 심폐력 운동의 효과, 보통 사람 이게 운동의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웨이트 운동 후에 심폐력 운동하면은 운동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접근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운동 효과의 정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운동 효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무엇에 대한 운동 효과를 얘기하느냐? 이게 먼저 사실 전제가 돼야 되죠. 자, 저항 운동 후에 심폐력 운동의 운동 효과가 어떻습니까? 좋다 할 수도 있고 나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효과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뭘로 받는 거예요? 단순히 체중이라는 것만 봤잖아요. 체중의 수치를 가지고 판단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중의 수치만 간다고 본다면은 운동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체중이라는 수치보다도 이제 정상적인 것,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건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운동 효과가 과연 좋다라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정도에 따라 이제 그 심폐력 운동의 이제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긍정적인 변화도 올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도 올 수 있어요. 이거는 획일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체중이란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은 좋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게 운동 효과가 좋으냐는 운동 효과를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했을 때 판단했을 때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이제 체중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이 체중의 감량이 이꼬르 건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체중이 감량됐으니까 나는 더욱더 건강해져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체중의 감량을 목표로 삼지만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건강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체중의 감량이 건강의 목적하고 이게 이꼬르가 되느냐의 문제죠. 근데 아니죠. 그러면 일반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적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운동하고 체중 자체의 감량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체중을 감량해요? 건강해지려고 감량하잖아요. 살이 많이 찌는 사람들은 두껍고 이렇게 한 사람은 활동하는 데라든가 대사 기능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 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약을 먹어야 되고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당뇨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편함, 건강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건강해져야겠다. 그래서 건강함의 수단으로 일단 내가 살이 쪘으니까 체중을 감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체중의 감량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 건강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 후 심폐력 운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왜 하느냐? 이거는 수단의 문제잖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것은 하나의 수단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단이라는 것은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단이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
수단은 이 목적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의 수단은 존재하지는 않겠죠. 그죠? 얼마든지 수단은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운동 후 심폐력 운동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운동 후 심폐력 운동이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 관점, 이분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는 있죠. 아주 좀 비만자가 키가 한 160인데 여성의 경우요. 키가 한 160인데 체중이 한 85kg예요. 그러면 상당히 좀 뚱뚱하죠. 운동 경험은 없고. 그리고 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뭐 한 26세인데 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봤어요. 단식 다이어트라든가 뭐 이 크래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요요도 좀 한 2번 정도 경험을 해본 아가씨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운동 후 심폐력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제 같으면 이런 아가씨 같으면 하라고 합니다. 저항 운동을 하고 나서 심폐력 운동을 한 20분 정도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체중이 좀 가하잖아요. 그래서 이 160에 85kg는 근육량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요를 겪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떤 능력도 많이 떨어져요. 심폐 능력이 어때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이 아가씨의 목적은 근육의 증가도 중요하지만은 심폐 능력이 항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폐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근육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육 운동은 일종의 심폐력의 인터벌 트레이닝이 동시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심폐 능력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 저항 운동, 웨이트 운동도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객이 온다면은 심폐력 운동에서 먼저 어떤 심폐 능력의 향상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체중이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체중보다 너무 좀 오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그렇다고 막 2시간, 3시간 하는 것은 마이너스죠. 왜냐하면은 이 지방이 많고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 근육 속에 소위 말하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저장량이 굉장히 적죠. 그런데 과도하게 운동하면 오버 트레이닝 되고 너무 근육이 빠지는 거죠.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양의 근육 양이 빠지면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후에 이런 아가씨 같은 경우는 심폐력 운동을 권장하지만은 그 권장 시간은 기껏해야 20분 내외다. 그렇게 가볍게 또 뚱뚱하다 싶으면은 조깅하는 수준도 부담이 된다면 무릎에 일단 부상이 없다고 무릎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무릎이 문제가 있다면 이제 자전거나 사이클이나 이런 걸 태우면 되겠죠. 그럼 한 20분 전으로 서서히 뭐 오늘 일주일 후나 2주일 후나 3주일 후나 그 강도를 조절을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진행하면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런 아가씨 같은 경우는 운동의 심폐력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고객, 남자 고객인데 이 고객은 키가 175인데 체중이 65kg예요. 자, 이런 고객을 운동시키는데 운동 후 심폐력 운동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심폐력 운동을 안 해야 빨리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죠. 이런 사람한테는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획일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봐서 그게 이제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 상황에 우리 PT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맞는 판단력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심폐력 운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람도 있고 목적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운동 효과가 좋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단순히 체중의 감량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운동의 목적이요.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크게 개념을 받았을 때 운동의 목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체중의 목적 자체가 운동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 체중의 목적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건강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체중이 증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궁극적으로 빠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이 맞겠죠. 무조건 막 운동할 때부터 처음부터 체중이 팍팍팍 빠져야 그것이 효율적인 운동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다 보면 우리 몸이 특히 이런 아가씨 같은 경우는요, 이 몸 상태가 지금 이 오장육부의 기능이 완전히 비상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한 4주 후에 아마 체지방 해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체중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체지방량이 증가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굶주린 모드의 반응이죠. 불규칙적으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하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내에서 어때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소비를 하게 하다니까 내 몸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야,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이걸 막 갖다 쓰겠어요? 저장을 하겠어요? 저장하죠. 이게 굶주린 모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하고 뭐 2주, 3주 재니까 체중이 증가됐어. 지방이 안 빠졌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거란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체중의 변화라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몸을 해석해낼 수 있어 없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좀 돼요? 어때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하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육 시간에 배울 이제 우리 교육에서는 영양학을 배우고 생리학을 배우고 뭐 호르몬을 배우고 단계씩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은 그 단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제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부위별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 20번 이상은 해독을 해야 된다. 20회독 이상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한 케이스 경우, 다양한 경우의 수도 많이 머릿속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도 많이 만들어보고, 많이 풀어보고, 이 공부라는 것은 꼭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고, 그 머릿속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현실의 문제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확신을 가지게 되고, 확신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실력이 자꾸 어떻게 해요? 어드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크게 이제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제가 얘기해 봤는데, 국소 감량, 그 다음에 운동 후 심폐력 운동. 만약에 이게 근육의 비대가 목적이라면은요, 이제 바디빌더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운동 후에 심폐력 운동은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체중이 가다한 사람은 조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은, 이 심폐력 운동과 웨이트 운동의 시간을 달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하든지 체내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목적이 근육의 발달이 목적이라면은 어디에 내가 몸에 저장된 그 에너지를 주로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근육 운동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게 맞겠죠. 이거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 그다음에 몸에 저장된 에너지원의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여기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좋을 것인가, 여기에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겠지, 하루에 몇 시간 하면 되겠지,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장 능력, 에너지의 저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과 사실 비례하죠. 근육량이 많은 사람과 내가 근육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저장량도 다르고 또 실제 운동 시간도 다르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수치를 적용하는 기계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능으로 감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이 또 가르치잖아요. 제가 만약에 고객을 가르치다 보면은 몇 번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 사람의 이 에너지의 저장량 정도를 그냥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 맞게끔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운동을 하고 근육이 증가되고 하다 보면은 약간 운동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걸 내가 조절을 해줘야 돼요. 퍼스널 트레이너가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30분밖에 운동량이 안 되는데 1시간 동안 빡시게 합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운동 효과가 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으로 먼저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은 그 여러분 고객들한테도 어떻게 하는
눈이 보여요. 그런 시야가 보여요. 아,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어느 상태다. 이걸 여러분이 느껴봤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으로써 고객들한테도 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동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질문, 질문의 내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질문이고, 오늘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질문은 제가 못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현실에서 궁금한 다양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이런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가지고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